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 결혼 생활 내내 생활은 빠듯했지만, 이러려고 제가 악착같이 모아놓은 건지, 작년에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와 함께 금방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잘못했을지언정,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그래도 지금의 소중한 아들을 얻은 건 인생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머리는 아빠를 닮았지만 착한 성품은 저를 닮아 나무를 데가 없는 아들이랍니다. 우리 똘똘한 아들 덕에 이혼하고 나오면서 그 집안에 한 방 먹인 것 같아 여한은 없어요. 저는 아이에게도 굳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감추지 않고 담담히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게 당사자에게는 지극히 힘든 일이긴 해요. 그 과정이 정신적으로 참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그동안 어디 속 시원히 하소연할 곳도 없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저의 경험담을 나눌 좋은 기회가 생겨 저의 황당했던 이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범하고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 제가 무난한 집안에만 시집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평범하게 시부모님 2분 계시는 집에 시집간 건 아닙니다. 남편 쪽은 부모님이 오래전 이혼하시고 나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다고 들었어요. 남편 쪽 가정사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이혼이 어찌 자식 잘못이겠냐면서 시부모의 이혼은 신경 안 쓰고 사위의 듬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면을 보시고 결혼 승낙하셨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좀 저돌적인 편이고 성공에 대한 야망도 있는 편이에요.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느라 돈을 못 모았다고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하셨고 오히려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은 부모 도움 없이 제가 모아둔 돈 8천, 신랑 3천, 나머지 7천은 대출로 전세보증금 마련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양가 모두 큰돈 보태주실 형편은 아니었고 우리 힘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예단 예물은 생략하게 됐고요. 친정엄마께선 시부모 옷은 해드리고 싶다며 남편 예복, 시모 한복 해주셨어요. 거의 제 돈으로 집장만 해서 시집가는 거라 시댁 눈치 안 보겠다며 그것 하나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시모의 참견이 아예 없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작은 감정들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남편 하나여서 그런 건지 유독 남편에게 집착이 심했고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자기 통제 하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시누이도 애지중지하셨지만 유독 아들에게 더 심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 전에는 어머니 그런 면은 전혀 몰랐어요. 말하자면 자식 며느리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신달까요? 그러다 보니 저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아들이 하는 일에는 전부 관대하셨고 제가 남편을 이겨먹는 꼴은 절대 못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한테 아들이 아깝지만 저랑 결혼시킨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모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우리 아들이 사실 너보다 나은 조건, 신부감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랑 결혼하라고 했어. 여자가 모자란 듯 해야 남자한테도 잘하는 법 아니겠니? 내 말 명심해라. 여자는 결혼하면 남자 그늘에 있어야 맘 편히 사는 법이야. 내가 일찍 이혼하고 하도 풍파를 많이 겪어서 그 점은 누구보다 잘한다. 그러니 결혼해 살면서 남편 말에 복종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토다는 일 없이 내조만 잘하렴. 그리고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니 애도 쑥쑥 낳아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굳이 우리 아들 짝으로 반대 안 한 것도 네가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사사건건 따지고 공주 대접 받으려고 안 해서야.
이 점은 확실히 알고 있으렴? 아, 제가요, 어머니?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저도 그렇게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닌데요. 어쨌든 내 말 명심해. 남자가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하라는 거다.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때는 어머니가 하는 말 들으며 뭐 저런 말을 하시나 했는데 이혼한 지금에야 되새겨보니 의미심장하긴 하네요. 이혼한 어머니는 저를 그때부터 물로 보셨나 봅니다. 저는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어머니 말이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네요. 그래도 시집와서 처음부터 시모에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리바리 초보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다가 점차 이건 아닌데 하면서 눈을 뜨고 할 말도 하게 된 거죠.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져와 키우고 있는 하나 있는 우리 아들을 정말 어렵게 결혼 3년 만에 얻었어요. 3년이면 긴 시간도 아니네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시집와서 은근히 아이를 빨리 가지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가지는 일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시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싸줘야 하는 거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린 마음에 저는 아이를 갖는 게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남편이 직업상 출장이 잦기도 했지만 신혼 때 1년 반의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늦게 들어서더라고요. 막상 3년 만에 아이 가졌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이라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확신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면 그만인 건데 어머니는 절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부담을 주셨어요. 웃긴 건 기다리던 임신을 했다고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임신 중에는 예쁘고 싱싱한 것들만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모는 사놓고 버리긴 아까운데 본인은 안 먹는다며 얼려둔 토마토, 딸기, 바나나 등 오래 보관해서 술 냄새까지 나는 포도를 갈아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요. 아는 사람한테 얻어온 귀한 나물이라면서 얼려둔 군내나는 나물들을 가져와서는 임산부는 산에 전기가 배어있는 이런 음식을 해먹어야 한다나요? 막상 저는 구역질하면서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받았는데 어차피 제가 버리게 되니 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어머니 기분 안 나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먹을 건 제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굳이 어머니 집에 있는 것들 싸다 주지 마세요. 제가 못 먹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먹기 싫은 것도 몸에 좋은 거라고 가져다 주면 임신했을 때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야지. 시어미가 신경 써서 주는데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건 예의 없고 못돼 먹은 짓이야. 그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다. 먹을 것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니 더 문제였죠. 어머니는 집에 그릇들이 남아돈다며 안 쓰시는 찌든 때가 묻은 그릇이며 수저, 냄비 등등 말은 다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당장 버려도 시원찮은 것들을 갖다 주셨습니다. 신혼살림을 비싸게 주고 장만하진 않았지만 깔끔한 성격이라 어머니가 주시는 거 정말 싫었는데 거절하면 또 싫은 소리 하실까봐 그냥 군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눈치 봐서 적당히 구석에 넣어놓거나 제가 시간 지나고 조금씩 버리는 식으로 해결했죠. 임신한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 인색하셨는지 짐작이 가실까요? 입덧 끝나고 먹덧 할 때는 생전 뭐 먹고 싶냐고 빈말로 물어보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저 입덧하느라 밥 냄새를 한참 못 맡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한테 남편 밥 잘 챙기라는 말만 하루 걸러 하루 전화까지 하시며 말씀하셨네요. 너 입덧한다고 신랑 밥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너 괜히 입덧하는 거 의식하면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아무리 입덧을 해도 너도 뭘 먹고는 살 거 아니니. 아무튼 우리 아들 끼니 잘 챙겨라. 다행히 남편이 아침을 챙겨 먹는 편이 아니라 대담한 내내 했었는데 내심 아들 가진 엄마란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참 서운했었죠. 우리 친정엄마는 임신해서 힘든 딸이 뭘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해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데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아들을 낳긴 했습니다. 만약 딸이었다면 저는 내내 또 임신을 하라는 어머니 강요에 시달렸을 겁니다.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어머니는 굳이 둘째에 대한 강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이를 봐주신다는 말도 안 하셨어요. 저는 사정상 오랜 기간 휴직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집 근처 사시는 친정 부모님이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 손에 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친할머니가 예뻐해도 처음부터 낯을 많이 가리긴 했습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친할머니 손에 감은 운 적도 있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는 애 못 봐준다는 말을 하시긴 했습니다. 손주이니 당연히 예뻐는 하셨죠. 하지만 왜 그런 말 아시죠? 손주는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가운 존재라는 말이요. 그 말을 매번 하실 만큼 아이 자체를 막 예뻐라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자기 손주니까 예쁜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댁이 먼 거리가 아님에도 아이 봐달라는 부탁은 어머니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한창 아이가 어릴 때는 아시겠지만 나를 거의 포기하고 살게 되잖아요. 저는 셋돌까지는 제가 어찌 지냈는지 송두리째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동동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크는 거 보면서 늘 감사했죠.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니 용돈을 드리느라 매달 남는 건 없어도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크는 건 저로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남편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아이는 키워야 하고 또 살림도 해야 하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일하는 엄마라 아이에게 늘 미안했는데 똘똘하고 예쁘게 커주는 우리 아들에게 늘 고마웠죠. 다행히 우리 남편은 육아보다는 살림은 잘 도와주는 편이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간 일이 분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불만이 없었어요. 일 열심히 하느라 다른 거에 눈도 안 돌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바쁘게 종종거리며 살다 보니 시간은 잘 가더라고요. 아이가 5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한 후에는 저도 한숨 돌리게 되더군요. 제가 한숨 돌린 것과 달리 남편은 어째 날이 갈수록 더 바쁘고 우리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조직 문화가 수직적인 편이었고 남자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승진을 앞두고 있다며 일에 열심인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말씀드렸듯 성공에 대한 야망이 큰 편이었는데 솔직히 가치 있는 직원들보다 학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면서 학연이니 지연이니 무시 못하는데 몇 번 승진해서 밀리니까 나중에는 예민해져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어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자기가 이번에는 꼭 승진할 것 같다며 성과도 좋았다고 저에게 자랑하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고꾸라져 버리니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제치고 승진한 사람 부인이 회사 간부 딸이라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 참 불공평해. 이러니 죽어라 노력하는 사람만 바보지 뭐겠어? 나보다 어린 놈한테 상사 대접을 앞으로 어찌하냔 말이야. 그냥 확 사표내버릴까? 아우 자존심 상해. 그놈이 왜 입사해서 이렇게 간부들한테 아부를 한지 딱 알겠더라. 아주 출세 고속도로 타려고 한 거지 뭐. 선우 아빠 그러지 마. 속상한 건 알지만 다음에는 당신이 꼭 할 거야. 그러니까 회사 그만둔다느니 무서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월급만 바라보면서 살자.
뭐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회사에서 죽어라 승진을 하려고 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그깟 승진 그 사람이 하라 그래. 당신보다 능력도 없다며. 승진은 당신 밀치고 했는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능력 없다는 거 다 알 거야. 하지만 남편은 기대를 많이 했는지 어떤 말도 위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보다 어린 후배놈을 상사로 대하기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데 제가 뭘 어쩌나요? 아무튼 한동안 술 먹고 다니고 이직도 알아보고 방황을 하더니만 그래도 딸린 처자식을 생각해 마음 잡고 다니나 싶었습니다. 남편에 비해 저는 월급 적을지언정 그럴 걱정 안 해도 되는 직장이긴 합니다. 저는 공기업 쪽이라 휴직이나 연가도 자유롭고 눈치를 안 보는 편이라 아이 키우며 직장 생활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쁜 남편보다 제가 뭐든 조금씩 더 떠안고 부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을 제가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남편이든 누구든 절대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몇 번 승진해서 미끄러지니 시어머니도 상심이 크신지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어찌됐건 승진을 못한 건 남편에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만 우리 아들은 능력이 뛰어남에도 주변에서 뒷받침을 못해주고 집에서 여자가 내조를 못한다는 식으로 아들 안 풀리는 탓을 하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 몇 년이냐? 응? 근데 아직까지 자기 집 한 칸 마련도 못하고 저러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아주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다. 승진 미려는 놈이 마누라 덕에 승진한 거라며? 억울해도 어쩌겠니? 그게 세상인데. 우리 아들도 조금만 더 늦게 결혼했으면 능력 있는 여자 만나 지금쯤 집은 당연히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닐 텐데 말이야. 이러니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잘 풀린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이 여자만 잘 만났으면 잘 풀렸을 거라는 뉘앙스의 말을 계속하시니 듣는 저로서는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황당한 건 그런 말을 하는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남편도 자기가 능력 있는 마누라를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둥 술주정을 하는데 몇 번 서운해서 싸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라고 남편에게 불만이 없었겠어요? 어머니가 대놓고 며느리 못 난다는 소리 하셔도 우리 예쁜 아들 보고 가정을 지키려고 참고 산 거죠. 크고 작은 싸움 안 하는 집 없겠거니 애써 마음을 다잡고 산 겁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어쩐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긴 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친정 식구들 만나는 자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했고 늘 바쁜 일이 많았어요. 주말에 아이와 함께 좋은 곳도 다니고 싶은데 남편은 어쩌다 한번 제가 아이랑 시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시간을 겨우 내주곤 했죠. 오죽하면 아이가 아빠를 낯설어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저랑 아이는 같이 붙어 있고 크기도 비슷한데 아빠는 크기도 작게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눈, 코, 입도 그려놓지 않았더라고요. 혹여 아이가 아빠에게 너무 거리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어요. 선우야, 근데 왜 우리 가족 그림에서 아빠를 이렇게 작게 그렸어? 선우랑 엄마는 웃고 있는데 아빠는 눈, 코, 입도 없네? 아빠는 웃지도 않고 맨날 얼굴이 일자야. 엄마, 그래서 못 그렸어. 우리 공원 가면 엄마랑 나만 손잡고 가고 아빠는 뒤에서 핸드폰만 보잖아. 그러니까 작게 그린 거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우리 선우가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 얘기했더니만 아이에게 미안해 하기는커녕 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은연중에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애가 아빠를 저렇게 싫어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애가 나이답지 않게 영악한 구석이 있어서 나와도 반가워하지 않고 말이야. 당신 우리 선우 아기 때는 안 그러더니 너무 큰애 취급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이제 고작 6살이야. 아직 아기라고. 나 당신이랑 싸우면 애가 불행할까 봐 매번 당신 비위만 맞추는 거 몰라?
내가 어렵게 말했으면 아이랑 시간을 좀 보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뭐? 왜 애 탓을 하고 내 탓을 해? 남편에게 참 실망했고 서운했죠. 그래서 저는 더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늘 집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인데 남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에게는 4살 때부터 늘 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한 번도 남편의 소홀함과 무심함이 다른데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어떤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죠.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주 신경이 쓰이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의심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안 가겠다고 해서 아이와 여행을 단둘이 며칠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집 청소를 하는데 집안 곳곳에서 참 이상하게도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참고로 저는 머리가 단발에 염새가 난 흑발입니다. 그런데 청소하면서 나온 머리카락은 염색모에 긴 장발이었어요. 처음에 긴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안방 화장실에 머리카락을 보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순간 안방 침대 시트와 이불이 싹 바뀌어있는 모습 보고는 진짜 느낌이 묘했어요. 남편은 자기 스스로 절대 침대보를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없는 며칠 동안 누가 왔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나랑 선우 없는 동안 집에 누가 왔었나? 아니, 집이 왜 이리 어수선하고 이런 긴 머리카락이 계속 나온대? 그리고 왜 침대보는 갈았어? 당신 생전 침대보에 손댄 적 없었잖아. 그런데 남편은 잠시 흠칫하고는 눈알을 급히 굴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러더군요. 오긴 누가 와? 당신이 선우랑 여행 간 동안 나 계속 라면만 먹는다니까 우리 누나가 와서 반찬 챙겨주고 잠깐 있다 간 것 말고는 없어. 아, 그래? 형님이 왔다 가셨구나.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날 이후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남편이 자는 줄 알고 몰래 손에서 폰을 빼려다가 남편이 퍼뜩 깨는 바람에 타박을 들은 일도 있었어요. 뭐야 당신? 왜 당신 자는 사람 핸드폰을 건드려?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니 당신은 졸면서도 계속 누구랑 채팅을 하는 것 같길래. 왜? 나는 좀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별게 다 궁금하네. 당신 설마 나 의심해? 자, 궁금하면 내가 보여줄게 봐. 참나 무슨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의심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 알았지? 제 눈앞에 핸드폰을 들이미는데 막상 남편이 보는 데서 폰을 뒤지지는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쓸데없는 의심만 하는 여자로 몰더라고요. 원래 전화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는 우리 부부였지만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면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의심을 하니 남편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촉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아무래도 남편이 수상했던 저는 차에다가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놨었는데 주말마다 또는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차가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켜보면서 남편이 자주 가는 그 주소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은 출근을 한다더니 차는 엉뚱하게도 자주 가던 그 건물로 가더라고요. 일단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면 뭐 뻔하죠. 저는 남편 차가 늘 향하던 곳에 가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위치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D-Day구나 싶더군요.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은 집에서 멀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20분도 안 되는 거리의 오피스텔이었죠. 건물이 하나라 남편 차를 찾는 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차를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몇 층 몇 호인지 모르니 남편을 불러낼 방법이 없었죠. 그때 마침 주차장에 들어서는 웬 젊은 아가씨가 있길래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남편 전화로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해달라고요. 당연히 저를 처음에는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고 경계했는데요. 제가 앞뒤 사정을 말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니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번호라 전화를 하더니만 아주 대차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오피스텔 지정주차장인 거 모르세요? 빨리 내려와서 차 빼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한두 번 드나든 게 아니니 뭐라 따지는 듯 하더라고요. 아, 모르겠고요. 아저씨 몇 호 사는 사람이에요? 차를 이렇게 될 거면 주차 등록을 하던가요. 아저씨 여기 사는 사람 아니죠? 나는 어쨌든 이 자리 주인이니까 빨리 차 빼줘요. 자기 볼 일도 있는데 아줌마 뜬금없는 부탁을 들어주는 그 아가씨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건 그 아가씨는 자기 볼 일이 있음에도 돌아가는 상황이 흥미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같은 여자로서 불쌍해서 그런 건지 자리를 뜨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폭행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잠깐 있어주겠다면서요.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슬리퍼와 편한 차림으로 주차장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남편 놈은 차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는 저를 못 본 듯 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들이 웬 비쩍 마른 여자가 가벼운 차림으로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차 빼달라는 전화에 혹시나 다툼이 날까 싶어 내려온 듯 했습니다. 대체 똑바로 된 차를 왜 빼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초면인 저를 도와준 아가씨에게 따져 물을 때 저는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차 빼달라고 했다? 출근한다는 사람이 여긴 왜 와 있어? 당신 뒤에 그 여자는 뭐고? 아, 얼마 전에 나 없을 때 우리 집에도 왔다 간 그 여자네. 갈색의 긴 머리 보니까 맞네 맞아. 남편은 저를 보더니만 전혀 예상치 못한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상황이 들통나니 뭐라 변명도 못하더군요. 당신 여긴 어찌 알고 온 거야? 설마 당신 내 뒤 밟았어? 아이, 일단 내가 설명할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딴 데로 가자. 딴 데 좋아하네. 전현이냐? 당신이 만나고 지금처럼 두 집 살림하게 만든 여자가? 이러니 나한테도 자식한테도 정을 못 붙이고 살았구나. 당신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뒤를 따라 나온 여자는 귀찮은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오빠, 상황 정리되면 연락해. 나는 올라가야겠네. 자리를 피하려고 하길래 돌아서는 그 여자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야! 네가 가정 파탄 내놓은 주범인데 왜 자리를 피하냐?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딜? 이 머리털 우리 집에 잔뜩 뿌려놓고 간 거 내 남편 바람난 거 알아달라는 거였지? 좋아. 내가 내 쓰레기 너한테 버릴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주워서 갈고 닦아봐. 상간녀는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남편 놈은 제 손을 상간녀 머리에서 떼어내며 말로 하라더군요. 제 손에서 빠져나온 상간녀는 뛰어서 도망까지 가더군요. 이 모든 장면을 고맙게도 저를 도와준 초면의 아가씨가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더니만 저한테 전화번호를 급히 묻고는 동영상을 보내줬고 남편놈 상간녀 얼굴을 아는지 몇 호 사는 누구라는 신상까지 알려주고는 꼭 이혼하시길 바란다고 하더니 요유히 자리를 떠나더군요. 저는 남편놈 멱살을 잡고 차에 타게 했습니다. 어디 한번 얘기나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요. 아까 그 상간녀가 집이 부자랍니다. 그 오피스텔도 뭐 그 여자네 부모 거라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삶이 싫고 이렇게 시들어가는 게 싫다네요. 인생 한 방인데 여자 잘 만나 한번 새 출발 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남편의 말에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고 빈몸으로 나가달라고 했어요. 현장을 두 눈으로 봤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남편도 굳이 저에게 더 이상 감추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 양육비랑 위자료 전부 최대한 청구할 거니까 당신 감수해.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바람 피운 거 아니잖아.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 뒤로 양가 집안이 난리가 났죠.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노발대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세상에 자식을 정말로 이혼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정엄마께서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세상에 이혼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지 않느냐 하니 남편 놈 반응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자기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 갔냐고 제가 위자료 청구하면 자기도 1,000원 단위까지 계산하겠다고 치졸하게 나왔죠. 부모님은 그거 보고 이혼은 해야겠구나 하셨죠. 그런데 정말 머리털이 곤두설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원시키러 간 친정엄마가 저한테 다급하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를 아빠가 먼저 찾아갔다고 말입니다. 어머 얘 오늘 선우 하원시키러 갔더니만 글쎄 애 아빠가 선우를 먼저 데려갔다지 뭐냐. 너한테 말은 한 거니?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박서방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야. 네가 한번 연락해봐. 응? 이게 뭐하는 짓이래 대체. 뭐라고요? 우리 선우를 애 아빠가? 나한테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애를 왜 데려갔대? 내가 연락해볼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말도 없이 본인이 데려가다니요. 아이를 빌미로 저랑 뭔가 이혼 협상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일단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우리 선우 데려갔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말도 없이 애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건데? 내 새끼 내가 보고 싶어서 데려가는데 당신한테 허락받아? 어머니 우리 아직 부부고 나는 선우 아빠야. 우리 어머니가 선우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으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정신으로 시어머니 집까지 운전을 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 애 태우려고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내 새끼 허락 없이 마음대로 데려가는 것도 납치야.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문 열어줄 거야? 당신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저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웠습니다. 어느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진정하겠습니까? 그러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오려면 내일 올 것이지 이 늦은 시간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애 지금 밥 먹고 있어. 일단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들어와.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선우 애 아빠 보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말을 하셨어야죠. 이혼한다고 하니까 왜 봐주지도 않던 선우는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글쎄 우리 아들 양육권을 저에게 절대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선우는 엄연히 우리 박씨 집안 자손이야. 우리 아들 하나뿐인 핏줄인데 네가 이혼하자 해놓고 자식을 데려가? 절대 우리 선우는 못 준다. 아들은 아빠가 키워야지. 내가 오늘 우리 선우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세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워서 여자랑 거의 살림을 차렸다고요. 저 속인 기간이 얼만지나 아세요? 아무리 아들 편이라도 같은 여자로서 어쩜 저한테 이러세요? 내 새끼는 내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우리 선우를 데려가세요? 어머니와 한창 실랑이를 하는데 어디 있다가 오는지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키우는 게 맞지? 나도 이러긴 싫지만 어쨌든 이혼은 해도 애 문제는 달라. 아빠인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버는데 당연히 내가 양육권이 있어야지. 뭐? 내가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내려고 했는데 사람을 악에 바치게 하는구나. 당신 오늘 한 짓이 무슨 짓인 줄 알아? 납치야 납치!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우리 선우 아직 어려도 다 보고 듣는 게 있어. 선우가 왜 이런 꼴을 보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엄연히 아동학대야 알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는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선우도 아빠랑 산단다. 아들은 역시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거야. 지금이야 애가 어려서 네가 키운다고 하지만 나중에 사춘기 되어봐라. 네가 아들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아들이 100번 잘못했어도 우리 손주는 너한테 못 줘. 돈 더 버는 사람이 애를 키우는 게 맞지? 어른들 싸움을 다 지켜보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언성을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법대로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돈 많이 버는데 왜 엄마한테 돈 못 준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 엄마한테 보내면 매달 아빠가 돈 엄마한테 줘야 한다고요. 근데 할머니랑 살면 엄마가 돈 줘야 한다면서요. 그냥 아빠가 돈 더 많이 버니까 엄마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우야, 그런 거 아니야.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 나 여기 있기 싫단 말이에요. 나 18살 넘으면 그때는 엄마한테 가도 된다면서요. 근데 할머니, 나는 18살 될 때까지 못 기다려요. 몇천 밤 자야 되는데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 나 엄마랑 살래요.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빠랑 살기 싫어요. 아들이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기가 차더군요. 애 앞에서 도대체 둘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딱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선우 앞에서 지금 양육비 저한테 주기 싫다는 말 하신 거예요? 우리 선우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비 저한테 받으시려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핏줄이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양육비 때문이다 싶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있으면 아들 주머니에서 양육비 나가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겁니다. 양육비 안 줘도 되는 나이 되면 저한테 보내겠다는 말을 아이에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막혔죠. 뭐 저리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있답니까? 어머니는 속내를 들키자 당황하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엄마. 그러니까 아까 선우 있는 데서 입 조심하라니까. 애도 귀가 있다니까요. 나 참 시작도 못하고 틀어지게 생겼네. 아니, 아이고, 어린 것이 귀는 다 트여 있었나 보네. 아무튼 아까 말한 거 그대로다. 물론 돈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선우는 내 손주이기도 해. 절대 못 준다. 내가 뭐 너한테 양육비 얻어내려고 손주를 키우겠다고 하겠어? 네, 어머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네요. 좋아요. 어디 아이 데려가고 싶으시면 법대로 해보시자고요. 대신 오늘 있었던 일은 저도 이혼 소송하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란 거 알아두세요. 곱게 끝내주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된 이상 끝장을 봐야겠어요. 아이 데리고 이런 짓을 할 정도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어디 한번 앞으로 감당해보세요. 당신! 앞으로 각오해. 그 여자랑 살림 차릴 생각에 신났겠지만 당신이 죄 지은 건 어떻게든 당신한테 돌아갈 거라는 것만 알아도. 선우야, 엄마랑 집에 가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잡더군요. 저는 아이를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가는 저를 붙잡지 못하더군요. 자칫 제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일이 커진다는 걸 알았던 거겠죠. 선우야, 오늘 할머니네서 아빠랑 할머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오늘 많이 놀랐겠다. 아까 엄마가 소리 질러서 무서웠지. 나는 엄마랑 아빠가 둘 다 좋은데 그래도 한 명이랑 살아야 하면 엄마랑 살래. 그래, 선우야. 지금은 아빠랑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같이 못 살지만 선우는 언제든 살고 싶은 사람이랑 살 수 있고 아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선우 마음을 꼭 말해줘야 해. 아직 어린아이 앞에서
이혼이 뭔지 설명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들에게 굳이 아빠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을 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 훗날 아이가 커서 굳이 엄마 아빠가 이혼한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그때는 고민해서 말해줄 수도 있지만요. 아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돌아가는 사정을 눈치로 다 압니다. 어쨌든 황당하게 아이를 뺏길 뻔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속내를 드러내며 입을 함부로 놀린 탓에 저는 아이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과 깨끗이 협의이혼하고 끝내려 했지만 그 마음도 접었습니다. 진흙탕 싸움 하더라도 내가 받아낼 것 최대한 받아내야겠다고 결심했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하고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도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청구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둘에게 압박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랑 이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니까 위자료는 금방 주겠다 싶었는데요. 황당하게도 그 상간녀는 소송을 걸자 남편 놈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를 하더군요.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싶어 그년 사는 동네에 고소당할 각오하고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상간녀가 산다고 말이죠. 며칠 만에 현수막이 어디론가 사라지긴 했지만 한동안 지역 커뮤니티에서 핫하게 소문이 났었죠. 그년 알고 보니 오피스텔 건물주 딸이 아니라 남자들 등쳐먹고 다니는 사기꾼년으로 밝혀지긴 했어요. 그러니 부자에게 얼마 안 되는 몇천만 원 위자료에 부들거리며 항소까지 했던 거죠. 결론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의 승리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이가 있어서 조금 기간이 걸리긴 했어요. 조정기 이래 위자료와 양육비 합의가 안 돼서 나중에 판사님이 남편에게 최소한의 책임은 지라고 호통까지 치시더라고요. 아마 판사님 눈에도 남편놈의 치졸함이 보였겠죠. 어쨌든 소송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둘 다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생각한 위자료 금액 모두 변호사님이 잘 해주신 덕에 원하는 대로 챙겨받았어요. 살던 집도 기여도대로 계산해 분할했는데 남편 놈은 제가 왜 돈을 더 가져가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더 보탠 돈이 불어나 재산을 형성한 건데 당연한 거죠. 매달 양육비까지 100만 원씩 아직까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 아빠는 상간녀와는 새 출발하지 못했고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걸로 알아요. 이혼해서 1년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얼마 전 휴직을 끝내고 복직도 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후련하게 털어버리고 아이와 행복한 한날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저의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람 증거 수집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오피스텔에서 만난 초면의 그 아가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